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석사과정 이윤승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릴 논문은 You Only Look Once Unified Real-Time Object Detection이라는 논문이고, 이 논문은 2016년 CBPR에서 발표된 논문입니다. 제가 이 논문을 선정한 이유는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처음으로 원스테이지 디텍션 방식을 제안해서 당시에 굉장히 센세이셔널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분야를 공부해 나감에 있어서 이 논문을 자세히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먼저 오브젝트 디텍션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잘 알려졌다시피 오브젝트 클래시피케이션은 이렇게 어떤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이 이미지 내에 존재하는 물체의 클래스 프로바빌리티로서 예측을 하는 그러한 과업을 의미하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오브젝트 로컬라이제이션은 이미지 내의 물체의 클래스를 예측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체가 어디 있는지 이렇게 바운딩 박스로서 찾아내는 과정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아웃풋은 바운딩 박스의 좌표값인 x, y와 너비와 높이 값인 w와 h 이렇게도 함께 아웃풋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오브젝트 디텍션은 여기서 보다 더 나아가서 어떤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그 이미지에 있는 멀티 오브젝트를 디텍트하는 그러한 태스크를 의미합니다. 여기 이 예시에서 보시다시피 고양이와 강아지가 한 그림 내에 있습니다. 이럴 때 여기에 있는 물체는 고양이이고 또 고양이가 존재할 만한 바운딩 박스를 예측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있는 이 물체가 강아지 클래스에 속할 확률이 높고 또 이 바운딩 박스가 이렇게 위치해 있다라는 것까지 찾아내는 것이 바로 오브젝트 디텍션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게 오브젝트 디텍션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원 스테이지와 또 투 스테이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원 스테이지 디텍터 방식은 앞서 말씀드린 로컬라이제이션과 클래시피케이션을 동시에 수행해서 결과를 얻는 방식입니다. 또 이미지 내 모든 위치를 오브젝트가 존재할 수 있는 잠재적인 영역으로 보고 각 후보 영역에 대해서 클래스를 예측하는 과정을 수행합니다. 아래 이 예시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어떤 강아지가 있는 이런 인풋 이미지가 컨브레이어를 통과하고 나면 이 결과값 자체에서 바로 각 그리드 셀마다 어떤 클래스의 클래시피케이션 결과와 또 이 오브젝트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바운딩 박스의 좌표값을 리그레션을 통해 얻어내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투 스테이지 디텍터는 로컬라이제이션을 먼저 수행한 후 순차적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어냅니다. 또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이렇게 인풋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 물체가 있음직한 그런 후보 오브젝트 위치를 먼저 제안하는 리전 프로포절 과정을 거친 후 그 결과를 받아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여 우리가 원하는 클래스에 대한 정보와 또 바운딩 박스의 좌표값에 대한 정보를 얻어냅니다. 두 가지 방식의 디텍터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스테이지 디텍터 방식입니다. 원스테이지 디텍터 방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풋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컨브레이어와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거친 후 그 아웃풋을 리쉐입해서 이러한 아웃풋 텐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알고리즘을 중간에 적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이 강아지라는 클래스도 찾아내고 또 이 강아지가 어디에 있는지 그 바운딩 박스의 위치까지 찾아내는 결과를 이러한 결과를 통해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투 스테이지 디텍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네모칸이 쳐져 있는 것처럼 제가 두 가지 스테이지로 나누어서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먼저 리전 프로포절 과정에서는 이런 리전 프로포절의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 물체가 가장 있을 것 같은 프로포즈된 리전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똑같이 원본 이미지를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에 태워서 피처 맵을 뽑아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피처 맵에서 아까 찾아낸 프로포즈된 리전을 적절히 비율을 맞추어 투영을 시켜서 이 결과값을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 전달하고 이에 따라서 클래시피케이션과 박스 리파인먼트를 가능하게 합니다. 조금 더 설명을 덧붙이자면 여기서 말씀드린 원 스테이지 디텍터는 욜로 버전 1의 모델 구조를 가져왔고 또 투 스테이지 디텍터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잘 알려진 패스트 RCNN의 구조를 가져왔음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서베이 논문을 통해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호그나 DPM처럼 옛날의 고전적인 방식을 사용했던 반면 2012년에 알렉스넷이 등장하면서 점차 딥러닝을 기반으로 한 모델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가장 큰 차이로 원 스테이지와 투 스테이지를 설명드렸었는데요. 모델의 발전 또한 이렇게 원 스테이지와 투 스테이지로 나누어서 발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오늘 다루어 볼 욜로 버전 1, 욜로 버전 2, 버전 3, SSD 등의 모델을 포함하고 있고 투 스테이지 디텍터 같은 경우에는 흔히 잘 알려진 RCNN 계열의 모델들과 SPP넷이 여기에 속합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논문이 비교적 옛날 논문이다 보니 최신 모델의 성능과 정확성, 속도 등을 궁금해 하실 것 같아 이 장표를 넣어보았습니다. 이 장표에서는 다양한 모델들로 실험을 진행한 것을 한눈에 보기 쉽게 시각해 놓은 장표이고요. 이 실험을 진행할 때 사용한 데이터셋은 코코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파스칼 VOC로 트레인과 테스트를 진행한 욜로 버전 1의 경우에는 이 그림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로 나타나 있는 것은 이제 욜로 V3와 페스터 RCNN인데요. 욜로 V3는 보통 속도는 좀 빠르고 정확성은 살짝 떨어지는 그러한 경향성을 보이고 투 스테이지 계열의 페스터 RCNN은 속도는 조금 느리지만 그에 비해서 훨씬 성능은 좋은 그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욜로 자체의 알고리즘도 2016년부터 시작해서 점차 발전해오고 있는데요. 욜로 버전 1부터 시작해서 현재는 욜로 버전 5와 또 PP욜로까지 소개되어 있습니다. PP욜로는 올해 중순쯤 CBPR에서 소개된 논문인데요. 이 논문과 또 이 욜로 알고리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제가 우측 상단에 적어놓은 PRCB 논문 스터디 영상 자료를 참고하시면 이 흐름을 좀 더 깊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You Only Look Once, 욜로 버전 1의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델의 구조를 굉장히 단순화시킨 것처럼 이 모델의 제목 자체에서도 논문 내용을 거의 다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You Only Look Once. 이 의미는 전체 이미지를 보는 횟수가 1회라는 의미입니다. 또 두 번째, Unified 되어 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 스테이지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오브젝트 클래시피케이션과 로컬라이제이션을 하는 단계를 단일화하였음을 제목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리얼타임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욜로는 굉장히 속도의 측면에서 개선을 많이 하려고 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뒤에 실험 부분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자면 테스트 타임에서 45fps 정도를 보이고 또 이 기존 욜로보다 조금 더 속도를 더 개선시킨 패스트 욜로의 경우에는 무려 155fps의 성능을 보인다고 합니다. 기존의 RCNN이 6fps, 또 DPM이 30fps에 비하면
욜로가 엄청난 속도의 개선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뒷부분의 실험 부분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논문의 메인 컨트리뷰션 4개를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브젝트 디텍션의 문제를 리그레션 프로블럼으로 관점을 전환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의 신경망으로 클래시피케이션과 로컬라이제이션을 모두 가능하도록 했다라는 구조를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DPM과 RCNN 모델보다 속도를 월등히 개선하였다는 점, 또 네 번째로는 여러 도메인에서 오브젝트 디텍션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여러 도메인에서의 디텍션이 가능하다는 점도 이따 실험 부분에서 함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측 하단에 있는 그림은 논문에서 제시한 욜로 모델의 인퍼런스 단계를 시각화한 그림인데요. 총 3가지 단계로 매우 간단하게 설명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과정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니파이드 디텍션 방식입니다. 기존의 리전 프로포절, 피처 익스트랙션, 클래시피케이션, 박스 리그레션, 굉장히 여러 가지 단계로 이루어지던 것을 모두 원 스테이지로 통합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사진은 제가 논문에서 가져온 사진인데요. 먼저 이미지 전체로 해서 얻은 피처맵을 활용해서 바운딩 박스와 또 모든 클래스에 대한 확률을 계산합니다. 인풋 이미지를 S/S 그리드로 나누고 그것을 이제 박스 리그레션 하는 이러한 하나의 스테이지와 또 각 그리드 셀마다 클래스 프로바빌리티 맵을 계산하는 것이 병렬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예시와 함께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에서는 인풋 이미지의 그리드를 7x7로 나누었지만 저는 조금 더 예시를 간략화해서 4x4로 나눈다고 가정하였고 각 그리드 셀마다 예측하는 바운딩 박스의 개수는 2개로 하였습니다. 또한 전체 고려하는 클래스의 개수는 총 20개로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이미지 내에 고양이와 강아지가 있는 이미지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이미지를 먼저 리사이즈하고 그 리사이즈된 이미지를 4x4 그리드로 분할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의 그리드 셀마다 바운딩 박스를 2개씩 예측하게 될 것인데요. 여기서 나눈 이 하늘색의 네모 하나가 그리드 셀 1개를 의미합니다. 이 그리드 셀에서 예측한 첫 번째 바운딩 박스는 조금 더 짙은 파란색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예측한 바운딩 박스의 값은 X, Y, 그리고 너비와 높이인 W와 H, 그리고 이 박스 내에 물체가 있을 확률인 컨피던스 스코어를 의미하는 PC, 이렇게 총 5가지 아웃풋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 X, Y는 바운딩 박스, 우리가 예측한 이 진한 파란색의 바운딩 박스의 중심 좌표의 위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W와 H는 이 바운딩 박스 자체의 W와 H는 아니고요. 자체의 W와 H를 전체 인풋 이미지의 W와 H로 나누어서 노멀라이즈한 값을 활용합니다. 그러면 이 W와 H 값은 0과 1 사이의 값을 갖게 되겠죠? 그리고 이 과정을 한 번 더 수행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여기서 하나의 그리드 셀에 대해서 예측할 바운딩 박스의 값을 2개라고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 연한 보라색의 바운딩 박스가 두 번째 바운딩 박스로서 예측이 되고 첫 번째와 똑같이 아웃풋이 총 5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클래스 확률에 대한 정보만 남았는데요.
클래스 확률에 대한 정보는 이 그리드 셀에 대해서 클래스를 예측합니다. C1부터 C20까지 있는데요. 이 각각의 의미는 물체가 바운딩 박스 내에 있을 때 그리드 셀에 있는 오브젝트가 i번째 클래스에 속할 확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이 그리드 셀에는 고양이 클래스일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를 들어 C1이 고양이 클래스라고 하면 C1의 스코어가 0.9 정도 될 것이고 나머지 클래스에 속할 확률들은 다 굉장히 낮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리드 셀에 대해서 이러한 전체의 아웃풋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의 그리드 셀에 대해서 말고 이 모든 그리드 셀, 여기서는 4x4니까 총 16개의 그리드 셀에 대해서 각각 이러한 과정을 수행했을 때 우측에 보시는 것 같은 아웃풋 텐서를 가지게 됩니다. 먼저 4x4이고 여기가 30이 되게 되는데요. 이게 30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의 바운딩 박스당 나오는 아웃풋의 개수가 5개이고 또 그러한 바운딩 박스가 2개이므로 먼저 10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가능하다고 가정한 클래스의 개수가 총 20개이므로 이 크기가 30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욜로에서 사용한 네트워크 디자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먼저 주로 사용한 모델의 구조는 구글넷이고요. 앞에 총 20개의 컴브 레이어는 10클래스 이미지넷을 활용하여 프리트레인을 하였고 이후에 4개의 컴브 레이어와 2개의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추가로 붙여서 파스칼 VOC 데이터에 대해서 파인 튜닝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모델 그림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프리트레인된 부분을 이렇게 하늘색 네모로 표시를 해 보았고요. 또 파인 튜닝을 추가로 시킨 부분에 있어서는 초록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또 주의 깊게 보셔야 할 부분은 노란색으로 표시된 리덕션 레이어입니다. 아무래도 컴브 레이어를 많이 쌓으면 많이 쌓을수록 연산량이 점점 증가하니 중간에 원바이원 리덕션 레이어를 삽입하여서 연산량을 감소시켰습니다. 이 컴브 레이어에서 원바이원 리덕션 레이어로 연산량을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은 제가 우측 상단에 적어놓은 이 블로그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서 저희가 다루어 본 것은 욜로 모델에서 어떻게 이미지를 특히 인퍼런스 단계에 초점을 맞추어서 어떻게 아웃풋을 내는지에 대해서 많이 다루어 봤다면 그러면 이제는 이 과정을 어떻게 학습할 것인지 그런 트레이닝 스테이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오브젝트에 대해서 리스폰시블한 셀을 먼저 찾아야 하는데요. 그 셀을 할당하는 방법은 여기서 주어진 이 그라운드 트루스 박스의 중심, 이 중심이 위치하는 셀로 할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래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라운드 박스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이 박스의 중심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빨간 점이 있는 하늘색 그리드 셀이 이 강아지라는 오브젝트, 이 오브젝트를 예측하는데 리스폰시블한 셀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 여기서 하늘색으로 표시된 이 그리드 셀은 셀 6번째, 셀 6라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인퍼런스 단계에서는 욜로가 굉장히 여러 개의 바운딩 박스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학습을 할 때에는 바운딩 박스를 딱 한 개만 사용합니다. 그러면 그 한 개를 선정하는 기준은 바로 IOU입니다. 이 학습 단계에서 그라운드 트루스와 IOU가 가장 높은 그러한 예측 박스 한 개만을 활용해서 학습을 진행하는데요.
이 스칼라 값을 통해서 셀 i에서 리스폰시블한 j 번째 바운딩 박스를 표시하여 로스 펑션에 반영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이 이미지를 통해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그라운드 트루스 박스가 있고 여기 있는 이 남색 박스와 노란색 박스는 컨브레이어를 통해 우리가 얻은 예측한 바운딩 박스를 의미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두 개를 모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빨간색 박스와 겹치는 비율이 가장 높은 IOU가 가장 높은 바운딩 박스 한 개만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이미지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노란색 박스가 빨간색 박스와 가장 겹치는 부분이 많으므로 우리는 학습에 노란색 박스만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노란색 박스만 하기로 한 것을 우리가 로스 펑션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하면 바로 이 스칼라 값, 제가 이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이 스칼라 값을 1이라고 표시해 둡니다. 하고 나머지 아까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6의 블루의 오브젝트를 나타내는 이 스칼라 값을 0으로 표시하면 로스 펑션에서 로스가 전혀 전파가 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먼저 표기를 하게 됩니다. 트레이닝 단계에서 사용하는 로스 펑션은 민 스퀘어드 에러를 활용합니다. 우리가 아까 예측값으로 찾아내었던 x, y, w와 h 그리고 각 클래스에 대한 확률과 컨피던스 스코어 각각을 예측값과 빼서 그 제곱합을 에러로 활용합니다. 먼저 이 첫 번째의 x, y, w, h 같은 경우에는 모든 그리드 셀에서 예측한 비개의 바운딩 박스의 좌표와 GT 좌표의 오차를 구하는 공식이고요. 또 이 두 번째의 경우에는 모든 그리드 셀에서 예측한 비개의 확률값, 클래스에 속할 확률값과 GT 값의 차이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컨피던스 스코어에 관련된 부분의 경우에는 모든 그리드 셀의 컨피던스 스코어와 그리고 그 실제 정답 값의 차이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스칼라 값을 통해서는 어떤 셀이 그 물체를 예측하는 데 가장 리스폰시블하며 몇 번째 바운딩 박스가 가장 예측을 하는지, 그 셀에서 예측력이 좋은 바운딩 박스가 어떤 것인지를 표현하는 그러한 스칼라 값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고, 아래에 있는 두 번째 스칼라 값은 셀 i에서 물체가 나타났는지 안 났는지를 표시하는 스칼라 값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셀 i에 물체가 있다면 1, 없다면 0으로 표시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세 번째와 네 번째 두 가지의 람다 값이 있는데요. 이 람다 값은 어떤 로스를 보다 더 많이 반영할 것인가를 조절해주는 그런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스 펑션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그리드 셀에 오브젝트가 존재하는 경우의 오차와 또 프리딕터 박스로 선정된 경우의 오차만 학습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인퍼런스 단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풋 이미지가 컨브레이어를 거쳐서 아까 보여드린 아웃풋 텐서 4x4의 30 크기의 아웃풋 텐서가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하나의 네모를 조금 더 확대해 보자면 아까 우리가 보았던 이런 총 크기 30의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인퍼런스를 할 때에는 특히 클래스 스페시픽 컨피던스 스코어라는 것을 계산하게 됩니다. 첫 번째 바운딩 박스의 컨피던스 스코어와 우리가 구했던 클래스 프로바빌리티를 곱해서 클래스 스페시픽 컨피던스 스코어를 이렇게 각 바운딩 박스마다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박스에서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박스의 컨피던스 스코어와 클래스 프로바빌리티를 곱해서 여기 또 1부터 20까지 넣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총 여기서 예측한 바운딩 박스의 개수가 32개이므로 총 32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욜로의 특징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가자면 싱글 네트워크로 디텍션이 가능한 것을 이 그림을 통해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이 논문에서는 그리드를 7x7로 나누었기 때문에 각 바운딩 박스를 그리드 셀마다 2개씩 예측하게 된다면 한 개의 이미지당 98개의 바운딩 박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논문에서처럼 한다면은 이 바운딩 박스가 여기가 32가 아니라 98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하고 나면은 우리가 하나의 오브젝트마다 바운딩 박스 개수가 매우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어떠한 알고리즘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그 알고리즘이 바로 NMS라고 불리는 Non-Maximum Suppression 알고리즘입니다. Non-Maximum Suppression 알고리즘이란 각 오브젝트에 대해 예측한 여러 바운딩 박스 중에서 가장 예측력이 좋은 바운딩 박스만을 남기기 위함입니다. 이 알고리즘을 사용할 때의 특징은 클래스별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클래스 4의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또 클래스 19의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클래스 20의 알고리즘을 각각 적용해서 각각의 클래스에서 가장 예측력이 좋은 바운딩 박스를 남기는 형식으로 알고리즘이 진행됩니다. 그러면 이 알고리즘의 수도 코드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바운딩 박스가 있을 때 그 바운딩 박스의 클래스 스페시픽 컨피던스 스코어를 기준으로 해서 특정 트레시홀드 이하이면 그 박스는 그냥 버리고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남아있는 바운딩 박스들 중에서 가장 스코어가 높은 바운딩 박스 with the highest PC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가장 스코어가 높은 하나의 박스를 고릅니다. 그러면 그 하나의 박스를 고르고 나머지를 높은 순서대로 소팅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바로 옆에 있는 바운딩 박스들과 IOU를 비교해 나가면서 첫 번째로 선택된 박스와 IOU가 높은 박스들은 모두 제거해 나갑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과정을 그림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지 내 오브젝트가 한 개 있는 경우입니다. 인풋 이미지가 들어가고 아웃풋 텐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시에서 보다시피 강아지 클래스에 대한 바운딩 박스 각각의 클래스 스페시픽 컨피던스 스코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았을 때 가장 높은 스코어를 가지는 값대로 먼저 소팅을 하고 바운딩 박스 1, 바운딩 박스 2는 특정 트레시홀드 값을 넘지 않으므로 이 프로세스하는 박스 리스트에서 먼저 제거해 줍니다. 그럼 이 남은 값들 중에서 가장 높은 바운딩 박스 12를 먼저 선택을 해 놓습니다. 먼저 선택을 해 놓고 그 다음에 바운딩 박스 13이랑 IOU를 계산해 봅니다. 그러면 바운딩 박스 12와 바운딩 박스 13은 굉장히 높은 IOU 값을 가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에는 물체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강아지 클래스를 예측하는 바운딩 박스들은 어차피 다 이 물체 근처에 이렇게 처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그라운드 트루스 박스와 나머지 바운딩 박스들의 IOU가 높아서 모두 NMS에 의해서 모두 제거되게 됩니다. 그러면 같은 클래스에 속하는 오브젝트가 2개인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풋 이미지로는 한 이미지에 강아지가 3마리 있는 사진을 넣어보겠습니다. 똑같이 아웃풋 텐서가 나오게 되고 강아지 클래스에 대해서 어떻게 확률 값이 나오는지를 표현해 보았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가장 스코어가 높은 순서대로 소팅을 하고 특정 트레시홀드를 넘지 않는 바운딩 박스 1과 2는 삭제합니다. 가장 스코어가 높은 바운딩 박스 12를 먼저 선택하고 그 옆에 바운딩 박스 13을 살펴봅니다. 그러면 그라운드
트루스가 아니라 이제 가장 스코어가 높은 바운딩 박스 12와 바운딩 박스 13은 굉장히 아이오유가 높습니다. 이 말인즉슨 두 가지 바운딩 박스 12와 바운딩 박스 13이 결국은 똑같은 오브젝트를 디텍트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운딩 박스 13은 NMS에 의해 제거됩니다. 그런데 바운딩 박스 16의 경우에는 이렇게 남색으로 표시됩니다. 바운딩 박스 12와 바운딩 박스 16의 IOU는 현재 제로입니다. 이 말은 12와 16이 각각 탐지하는 오브젝트가 서로 다른 물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에 의해 바운딩 박스 16은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수행해야 하는 것은 사실 같은 오브젝트가 하나의 이미지에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지만 주로 서로 다른 오브젝트가 하나의 이미지에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서로 다른 클래스에 속하는 오브젝트의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풋 이미지에는 강아지와 고양이가 들어있습니다. 레이어를 거쳐서 아웃풋을 얻게 되면 강아지에 대한 클래스 스코어와 고양이에 대한 클래스 스코어가 각각 나오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알고리즘은 클래스별로 수행하기 때문에 강아지 따로 고양이 따로 과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먼저 강아지 클래스의 경우에는 아까와 똑같이 가장 높은 순서대로 소팅을 하고 특정 값을 넘지 않는 트레숄드 값을 넘지 않는 바운딩 박스들은 삭제하게 됩니다. 가장 높은 스코어를 보이는 것은 바운딩 박스 8이고 나머지 바운딩 박스들은 이 8 바운딩 박스와 IOU 값이 굉장히 높으므로 모두 삭제합니다. 고양이 클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래스 스코어를 소팅하고 특정 트레숄드 값을 넘지 못한 바운딩 박스 2와 바운딩 박스 1을 삭제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높은 스코어를 가진 12와 나머지 박스들의 IOU 값이 매우 높으므로 박스 12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삭제합니다. 그러면 NMS 적용 전에는 이 강아지라는 오브젝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후보 바운딩 박스들이 있었고 또 고양이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후보 바운딩 박스가 있었지만 이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난 후에는 가장 예측력이 좋은 바운딩 박스 A만 이렇게 표시되고 또 고양이의 클래스를 가장 잘 예측하는 바운딩 박스 12만 남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실험 파트입니다. 이 실험에서는 총 5가지의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제가 조금 요약해서 총 3가지로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실험입니다. 이 욜로라는 모델의 성능과 속도를 비교한 것인데요. 이 실험은 파스칼 VOC 2007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속도의 경우에는 패스트 욜로가 가장 빨랐고 그 다음이 욜로 그리고 나서 DPM과 RCNN 계열의 순서로 속도가 빨랐습니다. 성능의 경우에는 패스트 RCNN, 패스트 RCNN, 욜로 그리고 고전적인 방식인 DPM 순으로 성능이 좋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욜로의 경우에는 FPS가 한 45 정도, 패스트 욜로는 155 정도 되는데 다른 모델의 경우에는 속도가 월등히 느린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MAP 같은 경우에는 패스트 욜로와 욜로의 경우에는 각각 52와 63 정도에 위치하고 있고 주로 RCNN 계열이 아무래도 2스테이지이다 보니까 70에서 73 정도로 좀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작은 물체나 특정 카테고리 오브젝트에 있어서 MAP가 RCNN보다 낮다는 것이 후속 연구로 제시되었습니다. 두 번째 실험은 욜로와 패스트 RCNN을 비교해서 각각 어느 부분에서 에러율이 높은지를 좀 분석하는 것인데요. 욜로의 경우에는 패스트 RCNN보다 백그라운드 에러는 훨씬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false positive를 감소했다는 것인데요. 이제 백그라운드에 아무것도 없는데 있다고 할 확률을 매우 줄였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논문에서 특이했던 점은 이렇게 페스트 RCN과 욜로를 합쳐서 이 두 가지를 합쳤을 때 MAP가 3.2% 향상되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 하단에 있는 표를 통해서 각각의 MAP와 그리고 또 이걸 합쳤을 때의 MAP도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이 저자들이 여기서 또 강조한 것은 이게 단순히 다른 모델을 앙상블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델들과 함께 앙상블한 결과도 비교해 보았을 때 이 정도의 성능 향상이 없었기 때문에 패스트 RCN과 욜로를 합쳤을 때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나더라라는 것을 실험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험 세 번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욜로가 좀 다양한 도메인의 로버스트한 디텍션 알고리즘이다 라고 저자들이 컨트리뷰션으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을 바로 이 3번 실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피카소 데이터셋과 피플아트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그 이미지 내에 사람을 찾아내는 펄슨 디텍션 태스크를 진행하였습니다. 디텍션 성능을 이제 하나의 클래스인 사람에 대해서만 찾아내니까 여기서 사용한 성능 지표는 MAP가 아니라 AP로서 표시됩니다. 여기 가장 우측에 있는 표를 보시면 욜로의 경우에는 파스칼 VOC에서 사람을 찾아내는 태스크가 59 정도였는데 피카소나 피플아트로 이제 새로운 데이터셋을 적용했을 때 53과 45 정도의 성능을 유지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RCNN과 DPM 같은 경우에는 파스칼 VOC 데이터에 대한 AP 스코어와 피카소, 피플아트 데이터에 대한 AP 스코어가 떨어지는 폭이 매우 큽니다. 54에서 10 정도, 43에서 37 정도로 그 폭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의 리미테이션입니다.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욜로는 작은 물체에 대해서 탐지 성능이 낮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블로그나 다른 자료를 보고 조금 조사해 보았었는데요. 그 이유는 오브젝트가 크면 아무래도 바운딩 박스 간의 IOU 값이 커지기 때문에 좀 더 큰 차이에 의해서 적절한 프리딕터를 선택할 수 있지만 오브젝트가 작으면 그걸 예측하는 바운딩 박스도 작아지고 그에 따라서 그 IOU 값의 차이도 작아지기 때문에 정말 근소한 차이로 프리딕터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근소한 차이가 정말 제일 좋은 프리딕터를 예측하기에는 좋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물체에 대해서 탐지 성능이 낮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일반화된 지식과 다른 오브젝트 비율이 달라지면은 이제 오브젝트 성능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두 번째 리미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디텍션 모델들의 한계점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욜로 버전 1에 대한 발표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